전북은 예로부터 예향의 고장이라 일컬어져 왔는데요. 특히 문학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정주, 신석종, 이병기, 고은, 김용택, 소설가 최만식, 최명희, 은희경, 신경숙까지 한국 근현대 문학을 수놓은 정말 별과 같은 작가들이 전북에서 나고 자라고 쓰고 함께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개간 문예지인 문예연구는요, 2019년 봄호를 발행하면서 지역 문예지로서 드물게 지령 100호를 기록했고요.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국어문학회는 1965년에 창립돼서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문 클래스, 한국을 대표하는 전북의 문학이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오늘은 전북 문학의 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문 클래스 5명의 석각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지식축제. 오늘은 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계신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이용욱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이용욱 교수입니다. 제가 2005년에 전주대학교에 부임해서 벌써 전주 사람이 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요.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북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 현대문학 연구자로서 지역 문학을 넘어서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전북 문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 영광입니다. 자, 인문 클래스 오늘은 이용욱 교수님과 첫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전북 문학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요. 작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전북 문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전북 출신의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많이 있는데 네.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신가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좀 했지만 서정주 선생님이 또 고창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석정 선생님이 부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홈플로 유명하신 최명희 작가님도 우리 지역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정주 선생님, 최명희 선생님, 정말 한국 서정시와 대하소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작가분들인데요. 제가 이 전북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전북문학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 네. 전북 사람이 전북의 방언으로 전북인의 고유한 삶을 기록하는 문학이 전북 문학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먼저 그래요? 전북 문학은 단순히 그냥 전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북인의 문학이 아니라 전북에서 발생해서 전북이란 지역성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한국 문학 전반으로 확장된 문학을 전북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을 넘어서 이 지역의 소재이고 지역의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한국 문학의 대표성을 갖는 그런 문학 작품을 일컬어서 전북 문학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전북 문학 했을 때는 좀 지역성이 약간 좀 강조된 용어일 수 있는데요. 맞아요. 사실은 지역성을 넘어서 보편성을 획득한 문학이 전북 문학이다.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춘향전입니다. 사실 춘향전이야말로 얼핏 생각해보면 전북 남원을 배경으로 한 고전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한국인이라면 춘향전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서정주, 최명희의 작품들도 단순히 그냥 전북 주인 작가가 썼다는 걸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한국을 대표하는 대하 소설의 작가, 이렇게 이미 한국 문학에 우뚝 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전북 문학에는 굉장히 많이 계셔서 제가 그런 분들을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한번 세 차례에 걸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고등학교 시절 국어책에서 읽었던 그 서정주의 국화협에서 라는 시의 그 첫 문장이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네, 아마 한국인이 사랑하는 애송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가 윤동주의 서시와 서정주의 국화협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북문학의 어제로 떠나는 시간여행의 첫 번째 작가로 제가 네. 미당 서정주 선생님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서정주 선생님은 1915년 5월 18일 날 전북 고창군 부안면에서 출생하였는데요. 서정주 선생님의 부친은 인촌 김성수 집안의 마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기억이 그 자화상이라는 시에 보면 애비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절이 있거든요. 그러던 맞아. 자신의 자기 고백적인 그 시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약간의 애증이 드러나는데요. 14살에 서울로 상경해서 중앙보통학교를 다녔고요. 1936년에 이제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중퇴했는데 그 해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벽이 당선돼서 문단에 등단합니다. 근데 1930년대는 어떨 때였냐면 일제의 어떤 식민 통치가 굉장히 강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순수문학이나 서정문학을 이외에 제외하고는 그 발표 지면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정주 선생도 아마도 이제 등단할 때부터 순수문학의 기치를 내걸고요. 그러면서 또 서정주 선생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인 욕망이 강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익 성향의 조선 청년 문학가 협회를 결성해서 그 중심에 섰고요. 해방 이후에는 서라벌 예술대학과 동국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후학도 양성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한국 시단의 큰 어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셨죠. 예. 미당 서정주 워낙 뭐 유명한 시인이라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만큼 굉장히 유명한데 그만큼 논란도 좀 있었죠.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친일 논란도 있었고요. 근데 아마 서정주처럼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작가도 드물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어, 특히나 이쪽 전라북도 방언을 사용해서 정말 한국 시의 어떤 품격이나 표현의 예술적 성취를 이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 없는 탁월한 작가임은 분명합니다. 예. 근데 일제강점기 하에 이제 친일 행적을 하셨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또 서정주 선생에 대해서 친일 행적을 이야기할 때 이게 소극적 친일이 아니라 적극적 친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친일을 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조금 어떤 기회주의적인 그 처신과 권력 지향적인 작가라고 하는 평가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네. 사실 저는 그 궁금했던 것이 이용 교수님이 현대문학을 전공하셨으니까 꼭 이것만큼 한번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봐야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네. 작가는 작품으로만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삶과 연관지어서 평가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수님은? 사실 이 문제는 국문학 교수님들도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참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서정주 선생이 1915년에 태어났습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 됐으니까 서정주가 태어났을 때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없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서정주는 일본인이었고, 물론 내지인 그 본토인에서 차별은 있었지만 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서정주는 일본어를 국어로 배웠고요, 조선어를 제2 외국어로 배웠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할아버지의 나라는 아니어서 최소한 서정주에게는 자기 자신의 나라였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서정주가 또 서정주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욕망 같은 것과 맞물려서 그렇게 좀 적극적인 친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서정주의 그 이제 뭐랄까 환경을 돌이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약간 그래도 반대인데 서정주의 친일이 그렇다고 해서 당연한 것으로 봐야 될 일일까라는 생각이 좀 듣기도 해요. 1940년대 일본이 이제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을 병참 기지화하면서 막 굉장히 마지막 이제 그 식민지에서 억압과 통제 정치를 했을 때였는데 이 당시에 문인들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친일, 두 번째는 침묵, 세 번째가 망명입니다. 1940년대 한국 문학을 암흑기라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침묵하거나 망명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망명이라는 건 이제 간도라든지 아니면 연해주 이렇게 외국에 가서 그러니까 이 시기 대부분 작가들이 침묵이나 망명의 길을 택했는데 서정주는 적극적으로 그것도
뭐 본인이 나서 가지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 당시 40년대의 친일 작가들이 대부분 최남선이나 이광수처럼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조선 문단을 대표하는 원로급 작가들이 친일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서정주는 사실 이때 이제 약관의 나이고 이제 막 문단에 데뷔했던 젊은 작가였거든요. 그런 젊은 작가가 스스로 창씨 개명도 스스로 하고요. 허허. 또 태평양 전쟁과 가메가제 같은 전쟁 범죄들을 막 찬양하고 조선인들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시와 글을 쓰고 20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일적인 행동을 한 작가는 사실 서정주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그 서정주는 왜 그렇게 그런 정치적인 활동과 활약에 열심이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서정주의 가정 환경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마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를 평생 따라다녔던 것이 그런 어떤 그 마름 의식, 즉 2등 의식이라는 컴플렉스가 그가 오히려 부와 명예에 좀 집착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사실은 겉으로는 내선 일치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40년대에 내지인과 조선인 차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 차별을 실제로 겪으면서 특히 서정주는 중고등학교 때 항일운동이나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대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항도 하고 또 학생운동도 조직했던 그런 그 과거의 그 행적들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더더욱이나 이제 20대 들어와서 이렇게 갑자기 전향을 했다라는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그래요? 그가 20대 때 쓴 자화상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세상이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 결국 본인도 부끄럽고 본인도 좀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뉘우치지 않겠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서정주의 강렬한 어떤 자기 혐오와 동시에 자기의 자기 확신을 느낍니다. 위대한 문학은 위대한 콤플렉스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마도 서정주를 평생 괴롭힌 그 콤플렉스가 사실 그의 문학을 키운 거친 바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그 서정주의 문학 외적인 이런 행적 때문에 그 논란이 좀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그의 작품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문학교과서에 그의 작품과 그의 친행 모두가 소상하게 기록돼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도 기록을 하고 그의 행적도 기록이 돼야 된다. 없애지 말고. 그렇죠. 그가 천황폐하 만사라고 쓴 그 시도 같이 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작가의 삶과 자신의 그의 작품이라는 거는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돼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서정주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으로 작품만 보거나 아니면 그의 어떤 삶의 생애만 보거나 해서 외눈박기가 아니었는가. 그러네요. 결국은 양쪽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주어지고 평가는 누가 하느냐? 독자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품과 생애가 동시에 독서의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서정주의 문학에 대한 그 가치 평가는 후대의 작가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어떤 거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작가를 하더라도 영혼이 메말랐을 때 그의 문학 작품이 후대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힐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사례로 서정주 문학은 당연히 문학 교과서에 실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드리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네. 전북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 친일 작가였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같은 전북인으로서. 물론 뭐 제가 첫 번째로 전북문학의 어제를 이야기 서정주 시인을 만난 거지만 사실은 서정주 선생님과 버금가는 뛰어난 선생님이 계시는데 바로 신석정 선생님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알만한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우리 지역이니까 또 부안 사람이고 또 전주에서 또 교직 생활도 했고 이런 내용들은 아마 좀 소상히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연역을 한번 좀 쭉 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1907년에 전북 부안에서 출생했으니까요. 서정 선생님보다는 조금 앞세대이신데 사실 신석정 선생님은 서정 선생님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창씨 개명도 거부하셨고요. 그는 일본어로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서 뭐 사실 1940년대에는 일본이 온갖 회유책으로 많은 문인들이
뭐 침묵도 사실은 비겁한 일종의 이제 대응이라고 보면 대부분 이제 침묵하거나 친일했는데 그런 어떤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신석정 선생님은 끝내 신념을 굽히지 않으셨고요. 맞습니다. 이런 어떤 삶이 해방 이후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가지고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교원 노조를 지지하면서 교원 노조나 4.19 혁명을 지지하는 작품도 발표하셨고요. 또 1967년에는 뭐 월남 파병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그 당시 지식인들한테는 굉장히 우려되는 일이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도 당대 지식인들이 입을 닫고 있을 때 왜냐하면 60년대 그 시대에는 굉장히 그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시대였는데 그때도 신석정 선생님은 시를 통해서 신동아의 꿈의 일부라고 하는 시를 발표해서 월남 파병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셨다가 그 당시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셔서 취조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신석정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그분의 삶을 하다 보면 이분은 정말 고고한 선비의 삶을 사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평생 어떤 뭐 권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문학 외적인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고고한 선비처럼 그래서 해방이 돼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고향에다가 학교를 세울 뜻을 품으셔서 1946년에 부안중학교를 개교하십니다. 그리고 개교를 했는데 이제 교사가 부족하니까 본인이 직접 국어 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 후학들을 양성하셨고요. 또 1952년에 이제 한국 전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전주로 이제 이주를 오셨는데 그때 이제 삼남일보사라고 하는 신문사의 기자로 계시면서도 전주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영생대학, 뭐 김제고등학교, 전주상고 등 다양한 이 지역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1974년 작고하실 때 네. 굉장히 많은 그 조문객들이 왔는데 대부분이 신석정 선생님이 키운 그 어린 제자들이 그 큰 어른의 어떤 스승의 그 뜻을 기르기 위해서 많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신석정 시인을 참으로 좋아하고 그와 관련된 그 방송들을 또 많이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고 또는 제작도 해봤는데 그 시들을 읽어보면 왠지 그 신석정 시인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고뇌했는가를 굉장히 알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좀 짠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뭐 대바람 소리라든지 이런 시들을 보면 정말 올곧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었을까. 예,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신석정 문학을 우리 오늘 기점으로 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 그 푸른 대나무를 연상시키는 어떤 고고함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신석정 선생님의 시는 이 생활과 시를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시를 찾고 시에서 생활을 찾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문학을 일치시켰던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서정주 선생님의 욕망과 신석정 선생님의 욕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된 거죠. 한 분은 어떤 문학 외적인 욕망으로 스스로의 문학을 오염시켰다라면 신석정 선생은 자신의 문학과 자신의 삶을 고고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단일한 그 욕망 안으로 묶어내려고 했던 그 1936년에 여성이란 잡지에 이 밤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태양이 가고 빛나는 모든 것이 가고 어둠은 아름다운 전설과 신학까지도 먹칠하였습니다. 어머니 옛 이야기나 하나 들려주세요. 이 밤이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시인이 말하는 어머니 옛 이야기 바로 이게 결국은 모성 즉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가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는다라면 아무리 긴 밤도 언젠간 새로운 여명의 어떤 새벽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신석 선생의 시 안에서는 나라에 대한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애달픔과 희망이 잘 살아 있습니다. 뭔가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집니다. 네. 예. 자, 일제 강점기 하에 전북 문학을 대표한 작가 또 누가 있을까요? 서정주 신석정 선생님은 이제 시인이시고요. 네. 사실은 그 서정주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 때 20대 청년이었고 그가 본격적으로 한국 문학의 전면에 등장한 건 해방 이후부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협회서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947년에 경향신문에 발표된 것이거든요. 또 신석정 선생님 역시
39년에 첫 시집 촛불을 출판했지만 또 곧바로 이제 해방 전까지는 절필하셨어요. 따라서 이 두 분의 시인분들의 실제적인 문학들은 해방 이후부터 본격화됐다라고 보면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만날 소설가 차만식 선생님이 일제강점기하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전북문학의 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전에 그 금강 하구뚝 지나다가 채만식 문학관을 스쳐본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군산 출신이든가요? 네, 1902년에 임피군 군내면 동상리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군산입니다. 예. 고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 가서 중앙고보를 거쳐서 와세대 대학 문과에 수학하시다가 1년 만에 이제 자퇴하고 돌아오셔서 동아일보 기자로 이제 입사를 하시는데 네. 기자 생활 하시면서 24년에 단편 색일로를 발표하면서 등단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네, 그 중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되어 있죠. 아, 그럼요. 차만식 작품. 네, 맞습니다. 차만식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이라는 작품들이 아마 고등학교 문학교에 실려 있고요. 또 탕류와 태평천에 같은 장편 소설도 일부 발췌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1950년에 47살이 좀 이른 나이로 작고하셨는데 아이고. 그 짧은 삶에서 상당히 많은 다작 작가로 소설, 시곡, 수필, 평론 등 약 200여 편의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 채만식 문학이라는 그 전북 문학이 한국 문학으로서 갖는 보편적 특징을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차만식 문학의 특징을 특히 단편 문학에서는요, 냉소와 비판이 해학으로 버무러진 가장 탁월한 풍자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치숙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실리의 밝은 조카가 사회주의에 빠져서 가정을 나몰라라는 고모부를 비판하는데 네. 이게 읽다 보면 이게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건지, 그러니까 치숙 즉 조카의 입장에서 고모부를 비판하는 게 맞는지, 또는 고모부의 자기 변명이 또 오히려 거꾸로 그 조카의 어떤 그 세속적인 욕망을 비판하는 게 맞는지 독자 스스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읽으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일 만큼 굉장히 재미있고요. 레디메이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인테니가 결국 백수가 돼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맨 마지막에 인쇄소에다가 기술 맡기라고 맡기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스스로한테 자조합니다. 그래, 앞으로는 기술이 있어야지. 본인은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인텔리겐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노력은 안 하거든요. 그냥 사회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하는. 아마 1930년대의 어떤 전형적인 룸펜 프롤레타리아 또는 뭐 그러니까 그런 룸펜 백수의 삶을 읽다 보면 굉장히 나도 모르게 쓴웃음이 지어질 만큼 묘하게 이렇게 공감이 가는. 또 재미난 거는 이게 1930년대에 쓰여진 작품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 삶과 비추어 봐도 조금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뭐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읽어도 전혀 옛날 작품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현대적인 풍자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유학파야. 나는 몸 쓰는 일은 하지 않아. 이건 나의 자존심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안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네. 지금도 하고도 100년 가까이가 이제 흐르고 있는데 지금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은 정말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작품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하네요. 1930년대의 그 당시 조선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너무 재미난 게 청년 취업률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1930년대에. 특히나 그 일본 유학파들이 1910년대, 20년대에는 많지 않았는데 30년대에는 매해 1,000명, 2,000명씩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본 유학 갔다 오면 출세에 보장이 됐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의 날개라든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차만식의 치숙같이 일본 유학 갔다 온 그런 젊은 유학파 백수들의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풍자나 냉소 같은 것들이 그 당시 문학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문학에 놀랍게도 백수문학이라는 장르가 생겼습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도 좀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 청년 백수들의 삶을 다룬 문학을 백수문학이다라고 해서 따로 좀 현대문학 영역이 있거든요. 1930년대에 비교해보면 뭐 어떻게 보면 참 흥미로우면서도 역사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연재된 탕류라는 작품이 군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제목만으로는 소설의 내용을 좀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예,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탕류라고 하는 게 1938년부터 약 198회에 걸쳐서 조선일보에 연재된 그 장편 소설인데요. 군산을 배경으로 해서 초봉이라는 한 여성의 파란만장을 살면 그려낸 대표적인 전북 문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탕류라는 건 군산을 흐르는 이 금강을 의미하는데, 그렇군요. 이게 충남 공주 부여를 돌아서 이 깨끗했던 강물이 강경을 지나면서 탕류가 돼서 금강 하구를 통과할 때는 조금 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순결하고 고매했던 주인공 초봉이가 온갖 풍파와 세파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살인자라는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지. 즉 깨끗했던 강물이 탕류가 되듯이 한 여성의 삶이 비극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걸 은유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만식 문학관이 금강 하구 뚝에 있었던 거구나. 네. 그 위치에 그 의미도 여기에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그 신문 연재라는 건 당대 최고의 작가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지름길이었습니다. 출세와 성공의 지름길.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당시 조선일보는 굉장히 구독자도 많았기 때문에 따라서 탕류는 사실은 예술성보다는 상업성에 더 치우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를 대표할 만한 대중 통속 소설로 사실 일컬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삼각관계, 배신과 음모, 또 살인 뭐 이런 어떤 30년대에 타락한 어떤 세태와 몰락해가는 대중의 삶을 정말 잘 극명하게.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아침 드라마만큼이나 자극적인 소재들이 이 차만식이라는 탁월한 작가의 손끝에서 화려하게 피어오르면서 3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작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서정주, 신석정, 또 채만식까지 한국 문학의 정말 별과 같은 작가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전북은 고향은 어떤 의미였을까 세상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북 문학의 어제와 오늘 또 내일을 살펴보는 첫 시간,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전북 문학을 넘어서 한국 문학의 어제를 더듬어 봤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게 또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계신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이용욱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문학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